자, 이번 강의는 이제 우리 제3강 품사를 할 건데요. 원래 이제 우리 교재상으로는 3강 전에 2강 단어라 그래가지고 형태소랑 합성어, 파생어, 통사, 비통사 이런 게 먼저 있어요. 그런데 교재상으로는 그게 먼저 있긴 하지만 원래 이 품사를 먼저 배우시는 게 좋아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문법을 공부하실 때 의문 변동을 보통 먼저 강의를 합니다. 이제 교과서라든가 여러 가지 시중의 교재들이 이제 의문 변동 먼저 이제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강의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또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일 앞에 이제 의문이 나와요. 그래서 강의 순서를 보통 거기에 맞춥니다. 사실상 이 문법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경우에는 품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순서는 품사, 문장 성분, 문장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 이제 이 문법 요소에는 높임이라든가 시제, 피동사동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의문 변동은 사실 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셔도 원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의문이 먼저 있어서 선생님도 이제 의문은 다 먼저 찍었고요. 원래 형태소를 먼저 찍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드린, 이제 기존 학생들은 내가 이제 제공하는 교재라든가 아니면은 선생님이 카페에 이제 이 강의를 위해서 올려놓는 프린트를 보시면은 형태소가 먼저 있긴 한데 품사를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형태소가 좀 부족하다, 그럼 품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형태소를 공부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강의가 올라가는 거는 자기가 이제 필요한 거를 듣는 거니까 형태소를 들으시던 품사를 먼저 들으시던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시고요. 공부의 순서는 품사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문법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점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할게요. 3강 품사. 품사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단어를 공통의 문법적, 의미적 성질에 따라 갈래로 나누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품사라는 것은 단어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2번 국어에는 9개의 품사가 있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죠.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국어에는 품사가 몇 개입니까? 이런 거는 중학교 1학년이나 돼서 2학년이나 그럴 때나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품사의 분류를 보시면 이제 표가 그려져 있죠. 세 가지를 기억해 볼까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것도 좀 해보라고,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갈래, 기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밥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면 이 밥이라는 단어가 의미에 따라서는 명사고 기능에 따라서는 체언이고 형태에 따라서는 불변하고, 이런 것도 보통 시험 문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좀 나오곤 했는데 요즘에는 학교 내신에서도 잘 안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보시면 되고요. 외우는 게 좋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체언이라는 용어가 입에 나옵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이제 체언은 불변어의 명사, 대명사, 수사다. 이런 것들은 좀 잡아줄 수 있어야겠죠. 좀 외우세요. 이 정도 외우는 거를 불편해하고 귀찮아하면 안 되죠. 자, 잠깐만 표를 보시면은 형태에 따라서는 불변하다, 가변하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아니 불자의 변할 별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이 있고, 가변하다, 형태가 변한다. 선생님이 나중에 용언을 설명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형태가 변한다라는 말은요, 문법적 개념으로 봤을 때 활용을 한다,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언 강의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활용을 한다 이 말은요, 다양한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요거랑 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가 용언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관계언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조사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좀 이따 이제 조사 강의할 때 할 건데, 이 조사 중에서 격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격조사는 간단하게 하면은 문장 성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를 만들면 주격, 목적어를 만들면 목적격, 관형어를 만들면 관형격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서술어를 만드는 서술격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서술격 조사는 용언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조사니까 관계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표를 보시면 관계어는, 다시 조사는 불변어에 들어가. 표를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단지 이 조사 중에서 서술어를 만드는 서술격 조사는 관계어이고 불변어이긴 하지만 특수조사라 그래서 얘는 어디에 들어가? 가변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변어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용언이 있다. 단 서술격 조사 이다 하나만 추가시켜 주자. 그렇다고 해서 조사가 전부 가변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요 용어들은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하나씩 따져볼게요. 뭐 배워야 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빔 프로젝터가 렌즈 수명이 다 됐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연합니다. 화질이.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프로젝터를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교재로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선생님 카페에 이 교재 파일을 올려놓을게요. 선생님 카페 주소가 com 슬래시 여기다 쓸게요. 미르가온 11 숫자입니다. 스마일. 이게 이제 카페 주소예요. 미르가온은 우리 아들, 딸 이름이고 11월에 웃는다 뭐 이런 뜻인데, 원래 그 선생님이 학원 차릴 때 뭐 이정후 국어학원 이렇게 해서 학원을 운영하긴 하지만, 학원 이름을 뭐 11월에 웃는 학원, 아니면은 진짜로 수년 전부터 아주 강사 막 이제 초기 때부터 이 다음에 학원 차리면 학원 이름을 수능이니까, 이제 사실 이 사교육의 어떤 중심축은 수능이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수능이 뭐 이제 11월에 있으니까 따뜻한 11월 뭐 이런 학원으로 이름을 세우고 싶었는데, 우리 위층에 따뜻한 11월이라는 수학학원이 생겨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아무튼 카페 주소니까 여기 가면은요, 그 자료실에 선생님이 이제 요거 교재 파일을 올려놓을게요. 요거 강의 끝나고 바로 올려놔 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좋고요. 그게 선생님 오프라인 강의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방명록이든 뭐든 선생님이 그 탭을 하나 만들어서 요거는 이제 공개 자료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자료실을 만들게요, 그냥 선생님이. 그래서 그 공개 자료실은 뭐 등업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체언. 문장에서 주로입니다, 주로.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이는 단어들,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요 격조사 결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격조사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기억해. 체언은 격조사. 요걸 기억하시는 거야. 체언은 격조사. 격조사는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미리 하나만 적으면은요, 이 격조사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체언 뒤에서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격조사 이렇게 하면 돼요. 격조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체언은 격조사. 반대로 하시면 돼요. 격조사가 붙으면 체언. 이걸 기억하시면 돼. 격조사가 붙으면 체언.
그래서 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야, 이걸 누가 몰라? 뭐, 명사를. 보통 명사, 고유 명사, 뭐, 이걸 뭘 가르쳐. 단지,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자립성 유무에 따라 의존 명사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존하는 명사다.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 명사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못 가져. 자립성이 없는 애야. 그러니까는 의존해야 돼. 그때 누구한테 의존해야 되느냐? 바로 관용어한테 의존해야 돼. 문장 성분 배우실 때 이제 우리가 관용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한번 쭉 배운 다음에 반드시 복습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서상 품사를 가르치고 이제 문장 성분을 가르치는데, 이 품사를 가르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이 같이 거론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품사를 배우고 문장 성분을 배우고 다시 또 품사를 한번 복습해주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좀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주는 복습이 반드시 한번 있으셔야 됩니다. 관용어는 체온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애야. 근데 의존명사는 자기 혼자 못 살아. 그러니까 체온을 수식해주는 관용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돼. 문장 성분 가르칠 때 관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자, 번호를 붙이면은요, 1. 관용어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어차피 의존명사 역시도 체온이기 때문에 2.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그냥 적어 드릴까요? 의존명사는 이제 뭐 개념은 뻔하니까 안 적을게요. 1. 관용어가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 2. 뭐 하나만 더 적으면은요, 관용어는 꾸며주는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 문장의 어떤 띄어쓰기 원리상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은 어떻게 써야 돼? 띄어써야죠. 예쁜, 띄고, 구두. 이런 식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앞 어절과, 어절이라고 하지 말고 앞 성분이라고 하자. 그냥 정확하게 쓸까? 앞 문장 성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앞에 오는 문장 성분은 무조건 관용어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 무조건 관용어야. 과 띄어쓴다. 3. 적조사라고 쓰는데 뭐 보조사라는 것도 있고 뭐 접속조사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조사라고만 쓸게요. 조사와 뭐가 가능하다. 결합이 가능하다. 그때 이제 뭐 조사 가르쳐야 조사를 가르칠 때 이야기할 텐데, 이 격조사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략되어 있음을 좀 조심하셔야 돼. 됐죠? 생략된다라는 것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아무 문장이나 하나 써볼까요?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의존명사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관용어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문장 성분으로는 관용어고요. 품사로는 뭐야? 기본형이 있으니까 동사입니다. 이제 뭐 동사형용사 강의할 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근데 여기 이제 없죠. 앞말이랑은 띄었었고 조사가 생략된 겁니다. 나도 할 수 밖에 없다. 생략된 거죠, 여기. 이런 식으로 조사가 생략되어 있을 수 있음을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의존명사를 좀 디테일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이유가 품사 문제에서 좀 빈출로 중요도를 높게 보는 게 이제 품사 통용이라는 겁니다. 이 품사 통용이라는 것은 간간히 선생님이 강의할 때 이야기할 텐데, 하나의 단어가 2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조사와 의존명사의 품사 통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 카페 자료실, 이제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프린트물로 받을 겁니다. 품사 통용 문제를.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 아닌 학생들은 카페 자료실에 품사 통용 문제도 좀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품사 통용 문제를 보시면은 조사와 의존명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강의로 말씀드려봤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의존명사의 기본적 특징을 내가 좀 알아야 되는 상황이 올 거야. 그렇게만 기억합시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알아보기라고 되어 뭐 명사야 뭐 그냥 공부하시면 되죠. 뭐 더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전명사, 무정명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전명사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고 무정명사는 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킨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은. 나도 좀 선생님도 인터넷에서 좀 찾아본다는 게 자꾸 깜빡 잊고 이제 귀찮아서 안 찾아봤는데 개미 이거 유정이야 무정이야? 뭐 유정도 아닌 무정도 아닌 어떤 개념어가 있나? 이 선생님도 좀 찾아본다는 게 게을러가지고 나도 참 안 찾아봐가지고. 개미는 일단 동물이잖아, 그죠? 무생물은 아니고. 유정명사인가? 유정명사로 봐야 되나? 보통 이런 단어 안 나와요. 이제 뭐 시험 문제 유정명사, 무정명사 이제 종종 저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언제 사용되냐면은요, 이게 조사 애와 애게의 쓰임 같은 거를, 이건 뭐 문법 개념서에 없어요. 어쩌다가 이제 저런 문제가 갑툭튀로 나올 때 이제 유정명사, 무정명사 이런 용어들이 좀 쓰이거든요. 여러분들 참고로 화면이 이렇게 좀 기울어 보여요. 이게 카메라 위치가 이 지금 칠판 위치랑 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기울어 보이는 겁니다.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거니까 좀 그냥 좀 참고 좀 봐주세요. 애가 붙을 경우에는요, 얘는 무정명사에 붙는 거고요. 애게가 붙을 경우에는요, 얘는 유정명사에 붙어요. 이런 거는 무슨 법칙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선생님, 왜 무정명사에 애가 붙어? 이거 뭐 내가 어떻게 설명해? 똑같은 겁니다. 왜 사과를 사과라 그래요? 이거 뭐라고 대답해, 내가?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외우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영단어 외울 때 그냥 외우지 뭐 그거를 무슨 뭐 어원을 따지고 뭐 이렇게 안 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자, 나무는 무생물이죠? 그래. 무생물이 아니라 식물이죠? 무정명사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가 아니라 나무에 물을 주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철수에게 똑같이 썼을까? 철수에게 뭐 책을 주었다. 이렇게 하면은 철수는 사람, 유정명사니까 이럴 경우에는 뭘로 해줘야 되는 거야? 애가 아니라 철수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유정명사, 무정명사 용어들이 이런 식으로 좀 사용될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선생님은 보통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거 지울게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유정명사, 무정명사 이걸 뭐 또 뭐 사람, 동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때려서 소리 내면 유정이고 때려서 소리 안 내면 무정입니다. 장미꽃이 있는데 장미꽃을 내가 무슨 작대기로 탁 치면 장미꽃이 그래? 왜 때려? 안 그러잖아. 무정명사. 선생님이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죠, 이제? 집에 푸들 한 마리를 키우는데 동물학대 하려는 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그 푸들을 작대기로 탁 치면 푸들은 이럴 거 아니야. 나중에 씨발로 했다 뭐 이럴 거 아니야. 소리를 내면, 때렸을 때 소리 내면 유정명사고,
그냥 뭐 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무정명사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라는 게 있죠. 사람 나타내면 인칭, 사람 인자죠. 지시하는 거, 여기 저기 뭐 이런 거, 이것 저것 뭐 이런 거. 근데 제귀대명사는 앞에 있는 체언을 나타낸다. 앞에 있는 체언을 나타낸다. 앞에 있는 체언을 리콜하는 겁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3인칭이라는 점.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선택지에 막 설명하면서 2인칭 제기대명사로 쓰였다. 무조건 아웃이야. 뭐 1인칭 제기 무조건 아웃이야. 우리나라 제기대명사는 무조건 3인칭이야. 뭐 영어처럼 myself, yourself 해가지고 뭐 1인칭 제기대명사 뭐 each, my, 뭐가 있더라? 아무튼 그래 뭐 1인칭 제기대명사, 2인칭 제기대명사 이런 거 없습니다. 국어에서 제기대명사는 무조건 3인칭이야. 만약에 너희들이 문제를 푸실 때 뭐 2인칭 제기대명사, 3인칭 제기대명사, 아니 1인칭 제기대명사, 2인칭 제기대명사에다 막 체크를 한다. 나라 팔아먹는 거야. 나라 팔아먹는 거. 세상에 어떤 나라가 모국어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없이 외국어에 대한 지식을 목말라 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내가 국어 강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국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국어를 먼저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지. 상징적인 의미야. 좀 개인적으로 되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우리나라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놈들이 영어 문법은 더럽게 공부를 많이 해. 우리나라 단어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놈들이 영단어에 목숨을 매달아.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죠.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비난하려는 건 아닌데 안타깝죠. 자, 아무튼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나도 우리 딸아이한테는 지금 영어학원 알아봅니다. 아휴, 제 얼굴에 제가 침 뱉는 거죠. 자, 앞에 있는 체언을 나타낸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무조건 3인칭이다. 자기, 당신 이런 거 있는데 당신은 2인칭일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기대명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할 건데 여기다 살을 붙여서 인칭과 지시를 같이 좀 이제 여기랑 좀 파생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16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미지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 제기칭 대명사 요게 있는데 좀 중요합니다.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2013년 6월 모평 그 당시에 A형, B형이 있었습니다. 이과는 A형, 문과는 B형을 봤었는데 국어를 그때 나오고 뭐 일반적인 그 6월, 9월 수능에서는 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가 2020년인데 나올 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음운 변동 가르칠 때는 국외음화라든가 사이소리 현상, 뭐 비음화 같은 건 원래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사 쪽에서는 만약에 대명사가 나온다면 요 부분이 지금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 필기 공간이 있죠.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이 있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이제 미지칭이라는 것은요, 한문으로 하자면은 안일미자에 알지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난 몰라. I don't know. 그래서 이걸 선생님 보통 영어로 가르칩니다. I don't know. 이 앞에서 우리나라 공부도 제대로 안 하면서 영어 공부한다고 막 뭐라 그랬는데 나는 영어로 가르치네. 이 새끼야. 에휴.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할 때는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 그죠? 에휴, 부끄럽다 나도 정우야. 자, 부정칭이라는 것은요. 안 입을 자의 정할 정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해지지 않았어. every, any, anybody, anything, every, 모든 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기칭이라는 것은요. 다시제자에 귀속할, 귀환할, 귀향, 복귀, 돌아올 귀자.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는 아까 했죠. 앞에 있던 거를 끌고 오는 거야. 다시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recall.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할게요. 자, 조금만 더 이제 살을 붙여야겠다, 우리가. 그죠? 일단 요거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사실 여기에다 몇 개를 조금 더 적어야 되니까, 예문은 요따 적어볼까? 예문을 봅시다. 밖에서 누가 똑똑똑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죠. 밖에 두드린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어. 너 누구야? 이 말이잖아. I don't know. 나 알지 모르겠어. 너 누구야?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니? 친구랑 어딜 가는데 친구 잠깐 나오라 그런 거야. 갈 데가 있다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가 분명히 어디로 가. 근데 우리 어디 가? I don't know. Where is 뭐 영어로 어떻게 하면 몰라. I don't know. 그때 분명히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대신 대명사. 우리가 가는 곳은 정해져 있는데 그곳이 어딘지 몰라서 대명사. 근데 몰라 미지칭 대명사. 가는 곳은 있어. 그것을 대신 어디라고 한 거야. 대명사야. 그런데 그게 어딘지 몰라. 미지칭 대명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에다 필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미지칭이라는 것은요. 정해진 요소가 존재해. 특정 요소가 정해져 있는 거야. 두드린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가는 곳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뭔지 몰라. 정해진 요소, 다시 말하면은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뭔지 몰라. 그때 쓰는 게 미지칭 대명사야. 됐죠? 그때 굳이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얘는 지금 사람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정확하게 하면 뭐라 그러면 돼? 미지칭 인칭 대명사 이러면 되고요. 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라 그래? 얘는 미지칭 장소를 붙은 처소라고 합니다. 문법에서. 처소 대명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지칭이다 부정칭이다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럼 부정칭을 해볼게요. 부정칭은 요 누구를 선생님 다시 써볼게. 아유, 다시요. 누구나 혼자 있으면 외롭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혼자 있으면 외로워. 누구든지 간에 그러하다. anybody, every, 모든, all 정해지지 않았어. 혼자 있다라는 어떤 범주 설정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범주에 들어가면 모두 외로워지는 거야. 이 누구는 특정 한 명, 특정 두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every, 혼자 있는 범주에 속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정해지지 않은 거야. 특정 요소가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얘는 정해진 거고 얘는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특정 대상을 정하지 않는 거야. 그냥 어떤 범주만 설정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조건에 들어가는 모든 존재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할 때 부정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뭘로 할까? 너가, 이건 이제 인칭대명사고, 그죠? 가는 곳이, 요건 이제, 요건 이제 의존명사고. 어디든지 상관없다. 너가 가는 곳이 어디든 나는 따라갈 거야. 여기에서 이 어디라는 단어를 볼까요, 이번에? 너가 가는 곳이라는 어떤 범주, 조건만 설정된 상태에서 나는 그게 상관이 없어. 네가 가는 곳, every, any, all이야.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나는 뭐 따라가겠어. 뭐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조건 범주만 설정된 상태에서 어디. 그러니까는 요럴 때 어디는 미지칭이고 요럴 때 어디는 부정칭이 되겠죠. 그죠? 얘네 두 개는 부정칭이 되잖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가 무조건 미지칭으로 무조건 부정칭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서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볼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령을 하나 적어드리면은요, 공간이 조금 애매해서 화면이 좀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요따 적을게요. 요거 재규칙 리콜은 적었죠? 이건 좀 지울게요. 요따 적을게요. 자, 미지칭은요, 문장의 뒤로 이동하여 의문형을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됐죠? 부정칭은 내가 왜 이렇게 했냐? 여기 이제 요령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 문장은 뭐 딸랑 하나 가고 하나라서 뭐로 말하기 힘든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노크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는 너가 가는 곳이 어디야?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 누구야? 말이 이상하잖아. 너가 가는 곳이 상관없어 어디니? 뭐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정칭은 문장 맨 뒤로 빼서 의문형으로 성립이 잘 안 되는데, 미지칭 같은 경우는 여기 빨강색으로 적은 거 문장 뒤로 이동하여 의문형이 좀 가능하다. 이게 일종의 요령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면 되겠죠? 괜히 지웠네. 자, 그 다음에 3번 재규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는 리콜에 해당하는 건데요. 뭐 간단하게 예문을 하나 적어왔는데 두 개만 해볼까요? 철수는 유신고에 나무라는 애가 있는데 참 성격 좋아, 이 녀석. 나무 이번에 시험 범위이고 단어 들어가니까 강의 잘 듣지? 항상 저기 앉아 있었는데, 나무는 자기가 나무 잘생겼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유튜브 강의할 때 PPT로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무는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유신고 이과 2학년, 혹시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전화번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하트도 그려줄까? 이거는 못하겠다. 참, 아내가.
자, 나무는 자기가 누가 앞에 있는 애를 리콜. 됐죠? 되게 쉬워요. 자, 하나 더 적어볼까요? 할아버지께서 어제 당신의 손으로 직접 키우신, 쓰신 편지를 주셨다. 요즘엔 손편지 같은 거 잘 안 쓰죠. 선생님 때는 뭐 삐삐가 선생님 대학교 때 이제 막 있었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다 삐삐. 고등학교 때는 뭐 다 집전화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다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이성 교제 같은 거 할 때도 다 손편지. 남자들끼리 친구들끼리도 다. 지금 이제 그런 문화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문장 내용상 보니까 요 당신은 봐봐, 여보, 당신이 좀 들어요. 나 무거워요. 이럴 때 당신은 2인칭. 당신이 그랬잖아요. 요거 2인칭. 그런데 여기에서는 할아버지께서 어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쓰신 편지를 주셨다. 문장상 요 당신은 누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할아버지 체언을 리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기대명사. 그때 분명히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제기는 무조건 3인칭이야. 여보, 당신이 좀 쓰세요. 요건 2인칭인데 이 문장 상황에서는 요 당신이 할아버지의 제기잖아요. 이 자기도 마찬가지야. 자기야. 이거는 눈앞에서 2인칭. 자기야 사랑해. 이건 2인칭. 얘는 3인칭. 그래서 상황상 2인칭이 될 수도 있고 3인칭이 될 수도 있어. 그 유재석이랑 그 조세호가 그 뭐 걸어다니면서 뭐 이렇게 유퀴즈 언더블럭 뭐 그거 보면은 뭐 저기 누구야 유재석이랑 조세호가 서로 뭐 자기야 이러고 부르잖아. 그건 서로 마주 보면서 하는 거니까 2인칭. 얘는 할아버지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나무가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떨어져 있다든가.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제기대명사로서 무조건 몇 인칭? 무조건 3인칭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까 이것 딱 마찬가지야. 누구는 여기에서는 미지칭이고 여기에서는 부정칭이죠. 똑같이 자기나 당신이 무조건 3인칭으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문장에 따라서 2인칭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3인칭이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기대명사가 자기입니다. 자기. 이 당신 같은 경우는 제기대명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극존칭의 효과가 있어요. 2인칭으로 쓰일 때는 그런 효과 없고요. 당신이 하는 제기대명사는 잘 안 쓰이죠. 잘 안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자, 이 정도까지 선생님이 이해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칠판 필기를 좀 깔끔하게 못했는데 이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은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아이고 요 앞 거꾸로 한 장 넘기셔서 요 대명사에서 선생님 하나만 더 좀 체크하고 넘어갈 거면 그냥 요령 하나 배우려고 하는 건 뭐 요령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데요. 하나만 더 체크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이, 저, 그가 이제 가장 기본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이것, 저것, 그것, 여기, 저기, 거기 뭐 이런 느낌이죠. 이, 저, 그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이, 저, 그의 쓰임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시대명사 같은 거 할 때 요령 하나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하는 사람이 화자고요.
듣는 사람이 청자겠지요. 그때 이렇게 디자인을 잡아서 그리면 이제 지시대명사 이적어를 공부하는 방법. 그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저, 그. 화자 쪽에 가까이 있으면 이거, 청자 쪽에 가까이 있으면 그거, 제3의 공간 저, 둘 모두에게 떨어져 있으면 저. 자, 보세요. 이게 마우스인데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밖에 누가 왔나? 이거 뭐야? 이것 뭐야? 내가 말하고 있죠. 나한테 가까이 있잖아. 화자에게 가까이 있잖아. 이것. 화자에게 가까이 있는 거. 근데 마우스가 여러분한테 가까이 있어. 내가 강의하다가 야, 나무야, 그거 뭐야? 내가 뭐라 그랬어? 그것 뭐야? 이렇게 말하죠. 화자보다 떨어져 있고 청자에게 가까이 있을 때 그거 뭐야? 이렇게 말하잖아. 그 다음에 야, 나무야, 저기 가서 뭐라 그래? 화자, 청자 모두에게 떨어져 있는 저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화자에게 이, 청자에게 그 거리상, 그 다음에 둘 모두에게 떨어진 저. 요렇게 요령으로 하나 더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미지층, 부정층, 재기층은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까지만 잠깐 설명하고 강의를 잠깐 끊을 거니까 좀 봅시다. 수사의 기본 개념은 쉽죠? 수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수량, 수량 나타내는 거 하나, 둘, 뭐 이런 거죠, 뭐. 수량, 량, 수사. 순서, 첫째, 둘째, 셋째. 순서, 서수사. 쉽죠?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요렇게 이제 연결시킬 건데요. 수를 나타낸다고 모두 수사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의존명사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바로 이 품사통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봅시다. 품사통용은 수사에서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서 품사통용을 좀 한번 수사랑 결합시켜서 품사통용이 뭔지도 좀 보고 수사의 특징도 좀 보고 이러려고 여기서 가르치는 거지, 품사통용이 수사에서만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의존명사에서도 나오고 조사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래서 품사통용 문제는 품사의 전반적인 특징을 골고루 물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수사의 품사통용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첫 번째가, 잠시만 그거 올려주세요. 첫 번째가 수사와 수관형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보시면 예문을 같이 해볼게요. 우리 가족은, 이 예문이 좀 올바른 예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교재에도 예문은 없죠. 우리 가족은 모두 일곱이다. 파를 7 뿌리 샀다. 보세요. 일단은 숫자를 나타내면 수사 아니면 수관형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선생님이 아까 조사 그 체험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게 기억하세요? 격조사는 무엇과 결합한다 그랬어?
체연과 결합한다 그랬죠. 이다가 뭐야? 이제 조사 강의할 때 나오겠죠?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어. 이다가 뭐야? 이다가 붙으면 뭐가 돼? 서술어가 돼. 그래서 이다는 무슨 격 조사라 그랬죠? 서술격 조사입니다. 근데 격조사는 누구랑 결합한다 그랬어? 체언과 결합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숫자를 나타낸 요 7은 뭐라고 해줘야 돼? 체언 중에 하나인 수사라고 해야죠. 뭐 정확하게 하면 양수사겠죠. 그죠? 그런데 밑에 거를 보세요. 요 사이에 나중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요 사이에 팔을 7뿌리 샀다. 뭐 못 들어가. 7을 뿌리 샀다. 7이 뿌리 샀다. 관형격 조사 의라는 게 있어. 의. 7의 뿌리 샀다. 뭐 이상하잖아. 다시 말하면 요 뒤에는 조사 결합이 뭐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7을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다 라고 해주는 거야. 자, 정리. 숫자를 건드리면 수를 나타내면 수사 아니면 수관형사다. 그때 조사 결합 유무에 따라서 그죠? 기준 조사 결합 가능성 유무에 따라서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수사고 조사가 결합할 수 없으면 우리는 수관형사라고 한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둘 다 7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7이라는 단어지만 수사로 쓰일 수도 있고 수관형사로 쓰일 수도 있네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쓸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준다? 품사, 통용이라고 해준다. 됐죠? 선생님이 일부러 품사, 통용 좀 설명 하나 더 해주려고 요 뿌리라는 단어를 좀 썼는데요. 칠판을 요따 쓸게요. 요따가 보세요. 나무에 뿌리가 정말 많다. 뿌리가 많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단어만 공부할 거니까 일단은 요 문장 다시 쓸게요. 팔을 7 뿌리 여기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뿌리만 샀다. 보세요. 많다. 뭐가? 뿌리가. 얘가 이제 주격조사가 되겠죠. 조사할 때 이야기할게요. 주어를 만드는 얘는 주격조사. 그런데 우리가 이 격조사는 어디랑 결합한다 그랬어? 체언이랑 결합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뿌리, 얘는 체언. 다시 얘는 명사가 돼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요 문장은 앞에서 한 거니까 얘는 뭐라 그랬어 아까? 수 관형사라 그랬죠. 자, 공식이라고 외우세요. 그냥 수 관형사는요 뒤에 수량성, 어떤 수량, 개수를 나타내는 또는 단위를 나타내는 물건의 개수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또는 수량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가 옵니다. 이 단위성, 수량성 의존 명사는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대, 두 대, 세 대. 그 다음에 신발은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뭐 짐승이나 이런 거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또 뭐가 있을까? 집, 한 채, 두 채. 또 뭐 있지? 뭐 달걀, 한 판, 두 판. 뭐 이런 겁니다. 분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이죠. 자, 수관형사 뒤에는 수량성 의존명사가. 다시 말하면 얘가, 이 뿌리가 뭐라는 뜻이야? 수량성 의존명사라는 말이 돼. 요것도 이제 품사통용이 되는 거잖아. 그죠? 아까는 뭐였고요? 명사였고요. 얘는 수량성 의존명사가 되죠. 그러니까 품사통용이 명사는 명사인데 얘는 무슨 명사? 일반 명사고 얘는 의존명사고. 다르죠? 그죠? 일반 명사, 의존 명사. 여기 일반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품사통용이라는 게 뭔지 좀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 일단은 지금은 품사통용의 기본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수사의 품사통용을 조금만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번에는 좀 뭐 해볼 거냐면요. 두 번째. 서수사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가 두 개만 할게요. 1번, 2번 두 개만 할게요. 사람을 지칭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명사 취급을 받습니다. 볼까요? 원래 이제 품사통용 더 많아요. 이제 요 정도만 일단 기분만 잡아볼게요. 오늘 일정의 첫째는 뭐뭐뭐뭐이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웃집 첫째가 좋은 대학 가시길 바랍니다. 대학에 합격했다. 볼까요? 당연히 어떤 낱말 가지고 할까요? 선생님이 지금 요 낱말이랑 요 낱말 가지고 하겠죠. 자, 위에 거를 보시면 오늘 일정의 첫째는 얘는 순서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서수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서수사나 명사나 둘 다 체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사는 다 붙어요. 체언은 다 조사는 다 체언에 붙으니까 둘 다 체언이라서 조사는 다 붙어요. 얘는 이제 서수사야. 순서 나타내니까. 근데 아래 거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이웃집의 첫째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 뭐 아들로 할까? 뭐 딸로 할까? 이웃집 첫째 딸이죠. 첫째 딸. 그죠? 얘가 뭘 나타내요? 얘는 사람. 뭐 자녀를 나타내겠죠. 자녀. 그죠? 이럴 때는 무슨 취급을 하는 거라고요? 명사 취급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는 서수사였지만 지금은 명사가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수사의 품사통용이 좀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꼭 수사의 품사통용뿐만이 아니라 이 품사통용이 뭔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뭐 잘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체언 강의를 마치고요. 이어지는 강의는 용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